안녕하세요. 임종진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광주는 뭐 제 집 드나들듯이 다녔는데 장성은 처음이고요. 음,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원래 강연을 제가 전문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강연 요청을 매번 이렇게 가지는 않는데, 이 장성호 아카데미는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아마 코로나 기간 내내 대면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들에 대한 맥이 끊겨서 뭔가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 보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대면을 통해서 하는 강연의 자리가 참 오랜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릴 강연의 내용의 핵심이 대면인데, 이 대면을 통해서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자기 존재성을 느끼는 형태의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마스크를 서로 쓰고 계시지만 저는 벗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눈빛들을 잠시 맞추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오랜만이기도 해서 설레기도 하고 또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강연의 제목이 천천히 깊고 느리게 나를 이루어가는 사진, 시선 사진이고,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사진은 사랑이다. 제가 오늘 이제 1시간 반 정도 되는 강연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긴 거는 아니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식으로 우리 모든 분들께 제 이 시간이 서로에게 의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게 이제 사진 치유 작가라는 이런 말도 되게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사진 심리 상담, 사진 치료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로 생소하시긴 할 텐데, 뭐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용도 하시고 접해 보셨겠지만, 사진 치료는 생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이 무슨 치료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들거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서구에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한국엔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구식 사진 치료로 제가 공부를 하고 뭐 자격증을 따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위 중심 사진 치유라고 하는 저만의 방식을 찾고, 그걸 가지고 참 많은 분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어떻게 사진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유 또는 회복의 도구로 가능한지를 짧지만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의 그 방식으로 이 과정들을 이루어 가신 분들이 이루어낸 형태의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오늘 1시간 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거. 그리고 이미 해오고 있었구나. 그러니 내가 이걸 의식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구나.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사진 기자로 오래 활동을 했던 사람이긴 한데요. 기자로서 활동을 하는 부분의 가장 큰 장점은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김미령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북한을 6번 갔다 온 사람이고, 그래서 생긴 별명이 김정일 위원장이 아는 유일한 남녘 사진 기자라는 별명이 북쪽에서 지어서 저한테 주셨던 별명도 있었고요. 2003년도 이라크 전쟁터에 기자로서는 처음 갔었습니다. 한국 기자로서는. 뭐 참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그 많은 경험들 와중에 늘 제가 신경을 쓰고 뭐 기획을 하고 다가섰던 것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인데도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이분들에 대한 삶을 꾸준히 계속 매체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분들이 그 삶에서, 어려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그래서 언론사 기자를 희망했던 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저는 사진 기자의 역할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 좀 국한되다 보니까 가난한 분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찍어야 하고 장애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고 뭐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뭐 잘려나간 손발을 찍는다거나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 상황을 즉 어렵고 곤궁한 처지의 상황을 이미지적으로 좀 그 극대화한다거나 과장되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뭐 매체에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사진 속에 저는 늘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찍었던 저의 사진들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건 고통이더라고요. 아, 고통만 있구나. 맞나? 사실은 이게 고통만 있다라는 게 맞나? 뭐 이런 사실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언론사 기자라는 형식으로서의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또 내가 찍고 취재했던 이 내용이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순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진이 가진 약간의 오류들이거든요. 사실은 보도 사진들이 가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의 시간들이 지금 현재 사진치유 활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도록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2006년도에 한겨레 신문을 퇴사를 하고 이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가서 한 2년 가까이 NGO 활동가로 일을 하다가 2010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러한 형식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저의 어떤 이런 경력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진을 전문가로 살아온 지가 30여 년인데 30여 년 전문가로 살아온 것 중에 반은 내가 사진을 잘 몰랐다. 기술적인 측면, 표현적인 측면, 역량은 뭐 다 인정받았고 뭐 기자상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몰랐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그 우리 고등학생이신가요? 고등학생 분들이죠. 네. 근데 평일인데 오셨구나. 그래서 잘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 세대가 되게 다양한 분들이 지금 계신데 아마도 사진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즐기시고 계실 거고요. 이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경험이 내 일상 안에서 굉장히 큰 일상적인 행동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굳이 막 고급 카메라를 준비를 하고 막 이따만하게 커다란 카메라를 사서 해야 된다거나 뭐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배워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예술가 뭐 사진 작가로서 작가적인 재능이 별로 또 없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사진인 것이 아니라 어느새 일상 안에 사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내가 작가가 되지 않아도 굳이 고급 카메라를 쓰지 않아도 내 일상 안에서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여러 형태의 표현 도구가 되어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잘 보면 왜 사진을 찍지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보다 하기가 어려워요. 순식간에 아무런 부분 없이 뭔가를 느껴 사진을 찍는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뭔지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자기 존재성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 공부를 사실 꽤 오래 하면서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상담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초기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뭐 깨우쳤더라면 그런데 그분 스스로가 내가 참 괜찮구나라고 자신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곁을 내어주는 사람인 거지 이 상담자의 엄청난 능력과 이런 지시 뭐 코칭 이런 걸로 상담자 선생님 말씀 잘 따르면 내가 마음이 회복이 되는구나 이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선생님 여기 제가 그냥 선생님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우리 한참 동생분들이나 모든 분들 제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모든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는 행동을 잠깐 들여다보면 내가 자극되지 않으면 사진을 잘 안 찍거든요. 그 하다못해 음식 사진 찍어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음식 사진을 찍으면서 막 숟가락을 떠야 되는데 잠깐 하면서 사진 찍잖아요. 그리고 뭐 하죠?
사진 찍고 나서 어딘가에 보내거든요. 아마도 친구한테 보낼 때도 있지만 뭐 SNS에 올리기도 한단 말이죠. 요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 음식이 내가 기대를 많이 갖게 된 음식을 찍지 내가 먹기 싫어 죽겠는데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먹는 음식을 찍지는 않아요. 업무로는 찍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쨌든 마음이 동해서 찍은 음식 사진 한 장을 친구 또는 SNS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 뭐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랑이라는 감정이 그 뭐냐면 내가 아끼고 내가 느낀 감정을 믿고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신호거든요. 아, 나만큼 좋아해 주겠지? 그리고 웃겠지?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의 기대치가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랑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보면. 물론 SNS 올리는 것은 불특정한 다수에게 올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의 모든 것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기대로 갖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사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찍는 대부분의 모든 사진들은 나에 의해서 동의되어지지 않으면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래서 내가 뭐 지나가다가 저녁 노을이 너무 좋아서 황룡강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왜 물 색깔이 약간 노랗게 보일까요? 제가 괜히 착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녁 시간에 거길 지나가다가 저녁 노을에 비춰서 반사되는 햇살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잠깐 바쁜 거를 멈추고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으실 분도 있으실 거고요. 여행을 꼭 굳이 여행이라 어디 멀리 뭐 이렇게 맘 잡고 가지 않아도 내가 동네를 어디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거나 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으실 겁니다. 그거를 내가 느낀다라는 거죠. 잠만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싶고 공감을 받고 싶은 거죠. 이게 사진은요, 보통 기념을 하거나 아니면 기록을 하거나 이제 이런 목적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왜 기념하고 기록을 하나?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인데 나에 의해서 기억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로 오늘 풀어서 굉장히 어렵게 사진 치유나 사진 치료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 없이 내 일상 안에서 이미 나는 꾸준히 끊임없이 나의 존재성을 느낀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명시켜 주는 것이 사진이었다.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고 멋진 작품으로서의 무언가를 인식해서 받아들이시는 것들이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괜찮으시다면 혹시 오늘 저의 얘기를 1시간 반 들으시고 나서 동의할 만하시다고 한다면 사진에 매혹되지 마시고 멋진 예쁜 사진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사진에 매혹되지 마시고 이런 걸 느끼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사실은 그것이 회복 또는 확인 자기라는 존재성에 대한 확인 이런 거에 빠져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뭐 팁이라면 팁이랄까 이게 뭐냐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쁘다라고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는 보통 권해드릴 때 가장 마음에 가는 어떤 무언가를 사진 한번 찍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에 대해 형용사로 아름다운이라는 걸 붙이면 내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대상보다는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줄 것들에 오히려 마음이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니까 꽃을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걸 찍으면 찍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왜냐하면 공감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건데 나는 사실은 꽃보다는 이런데 어디 지나가다가 만난 이름 모를 잡초나 이런 들풀에 훨씬 내가 더 마음이 간다. 그런데 이거를 숨기는 거죠. 왜? 누군가 인정 안 해줄 것 같아서. SNS에 뭔가 올렸을 때 우리는 반응을 굉장히 기대하잖아요. 좋아요가 많이 눌러오면 좋아하고 기분 좋고. 그러니까 언뜻 꾸준히 하시다 보면 뭐를 올려야 좋아요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이렇게 아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그거를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팁이라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천천히 깊고 느리게라는 이 내용을 썼냐면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 들어와서 산지 오래되었고
속도의 시대는 늘 결과물들을 빨리 이루어야 되는 압박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도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경험했겠죠. 뭐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빨리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빨리 뭔가를 한다는 것은 주변을, 내 옆을, 또는 더 여유롭다면 내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잘 줄 수 없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죠. 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또는 결과만 바라보고 가다가 잠시 그 호흡을 거두고 좌우 왼쪽 위아래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런 걸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마저 버린다면 사실 그 속도에 묻혀서 그냥 흘러가고 말겠죠. 그리고 사진은 잘 보면요, 이게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걸 배운다라고 생각할 때 연마의 시간을 길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뭐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아직 기타 연주 얼마 되지도 않고 하모니카 아주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못 하는데 연주 못 하거든요. 전시회 못 하니까. 그런데 사진은 우연한 기회에 기가 막힌 한 장의 사진을 내가 노출도 모르고 구도도 모르는데 찍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되게 그래요. 이런 어떤 표현 예술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근데 사진은 빨리 찍고 또 어떻게 되나요? 액정 보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찍으면서 이게 나오는 상을 바로바로 보지, 찍은 다음에 안 보거나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에 적합한 것이 사진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호흡마저도 조금 내려놓고 내 감정의 방향에는 흐름을 조금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내가 있죠. 그런 것을 오늘 여러 형태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천천히 바라보시도록 하기로 하는 건데요. 이게 혹시 이쪽 부분에 불이 꺼질 수가 있나요? 이쪽 부분 혹시 불이 꺼질 수 있나요? 아, 예. 예, 사진이 상이 잘 안 보여지는 것 같아서, 예, 이 앞에 부분 불을 꺼주시면, 예, 여기가 더 집중해서 잘 보일 것 같아서, 예,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바로, 네. 아니, 꺼주시는 거죠. 요거를 꺼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를 향한 거. 아니요, 이거 제일 센 거. 저는 보여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네. 예, 죄송합니다. 자,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글은 제가 뭐 편하게 좀 빠르게 약간 읽어주시면 좋을긴 할 텐데요. 자, 이분들은 뭘 하고 계시냐면, 제가 한 대학병원의 유방암 환자분들과 진행한 습치유 프로그램 때 무언가를 느껴보고자 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 사진 찍자가 아니라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또 어딘가를 만져보고 걸어보고 이런 시간들을 좀 길게 가졌었거든요. 그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온 마음의 감각들이 열릴 때 받아들여진 게 되게 다르고요. 그 마음으로 찍으면 사진도 바뀌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들어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찍어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뭔가에 집중하고 매달려서 했습니다. 사실은 말기암 환자들이어서 여러 형태의 그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나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이 순간만큼 시간의 밀도가 바뀝니다. 딱 30분 함께 했는데 이 사진을 찍는 시간은 우리는 늘 내일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상황에 놓여진 분들은 내일이 당장 멈출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을 활용하고 시간을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순간에 보여서 이 선생님들이 찍으신 사진들은 정말 굉장히 저 역시도 몰입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같이 이게 서로 찍으신 사진이라는 거 보면서 환히 웃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죠. 잘 보면 이분들이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사진을 찍는 행동 안에 보여졌던 자신의 집중, 몰입,
내가 암 환자다라고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한계성에서 벗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즐기고 있고, 그리고 즐긴 누군가를 같은 어떤 입장에 있는 분들과 서로 교감하면서 생의 어느 이제 환희의 한순간들을 느껴지는 부분들이죠.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무언가를 누군가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제가 아까 대면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면이라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사진이라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소설이나 글쓰기 등의 이런 어떤 부분들은 보고 와서 상상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가 있는데, 사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너와 내가 함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공간에 내가 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 가족, 부모님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직접 찍으려면 앞에 서야만 하죠. 멀리 계시거나 혹여 이제 저는 이렇게 됐지만 두 분 다 돌아가셨거나 하면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한 거는 뭔가 그런 게, 우리가 사진에서 많은 오해가 그런 데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곳에 이 사람과 이 자리에 내가 함께 서 있음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어떤 행복감, 친밀감이라는 감정이 결국은 나라는 존재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와 둘이 마주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인 건데, 그게 아니면 그리워하죠. 그리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그 선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구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사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진을 잘 찍고 한 장의 멋진 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이 공간과 내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거구나라고 사실 느끼는 이 감정을 들여다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되죠. 이거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은요, 사진이 약간 언어거든요. 잘 보시면 이 사진은 뭔가를 선생님들한테 요구해요. 이 사진은. 예, 이게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이 사진을 딱 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 사진을 보자마자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라고 했을 적에 연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가엾은 것 같아요. 문드러진 발톱함 이런 거 보니까 되게 힘든 삶이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느낌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사진은 지시어거든요. 무언가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또 잘 보면 이게 같은 듯 하지만 다른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본 분들은, 처음 본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삶의 의지 이런 걸 되게 느낀다라고 많이 하세요. 혹시 왜 그럴까요?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혹시 뭐 때문에 그런 거 느껴질 것 같아요? 전 사진은 이거고요. 예, 이거거든요. 네? 무슨 고등학생 친구들이 혹시 느낀 게 있습니까? 아, 희망. 어떤 친구가 혹시 희망이라고 말하셨어요? 아니, 고등학생이 아니셨구나. 죄송해요.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분 혹시 마이크 잠깐 받아주시겠어요? 예. 고등학생 소녀처럼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때문에 혹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셨어요? 전 사진은 이렇게 잡초라고 하면 잡초로 보이고 새싹이라 하면 새싹으로 보이잖아요. 우측에 네. 있는. 근데 전 사진은 아무런 생명체가 네. 없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여기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생명체가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따가. 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시면 사인까지 해서. 선생님이 방금 들으셨죠? 근데 되게 조심스럽게 잡초라면 잡초랄까, 새싹이라면 새싹이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저거를 평상시 잡초라고 부르지 새싹 또는 풀이라는 긍정 용어로 부르지 않아요. 잘 보시면. 그런데 뭐냐면 정말로 죄로 인해서, 저 작은 사물 하나로 인해서 어떤 삶의 의지라든가 뭔가를 그래도 희망을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잡초라는 말을 쓰기 미안하셨던 거예요. 조금 분명 그런 긍정적 요인을 끼치게 만드는 걸로 작동을 하게 되니까, 이게 사진이 되게 그렇다는 거죠.
여러 선생님들이 사진들을 많이 좋아하고 사진 좀 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내가 직접 가보지 못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진이나 영상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네팔에서 지진이 났다 하면 지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 거지. 텍스트로 몇 명이 어떻게 되고 마을에 몇 가구가 무너졌고 이런 글을 가지고 그 규모를 우리가 짐작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이미지를 많이 기대어서 보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지를 많이 보고 하다 보면 가끔은 이제 생각이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까지 오늘 다 가기엔 참 어렵지만 어쨌든 사진을 잘 봐야 이미지를 잘 보는 연수도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얘기까지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진이 말씀드린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임용란 선생님이 실제 저분이 한 할머니시고 좀 인도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 할머니 앞에 딱 섰을 때 이 할머니의 삶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 할머니한테 도움을 좀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주머니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뭐 성금을 주면서 할머니를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우리 선생님이 찍으셔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가난하고 연민에 찬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그렇게 찍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생각, 보통 우리가 이름도 하나 정해져 있지 않은 잡초를 딱 보고 야, 이게 진짜 이 거칠고 메마른 땅에 저렇게 생명을 튀어내는 삶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저것이 이 할머니를 단순히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시에는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한테 새싹 이상의 무언가의 사물로 바뀌어지는 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있잖아요. 무언가 하나만 바라보고 찍는 것보다는 이거를 훨씬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각각의 사진 프레임 안에 각각의 다 배경이 찍혀지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기호나 의미성을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이야기라는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멋진 사진, 풍경으로만 보통 이해되는 멋진 사진의 그런 걸 넘어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무언가에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사진을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시간상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네, 이런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 미술 교과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때 당시에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의 초성을 그렸던 이유는 죽잖아요. 생명을 가진 모든 이 존재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죽으니까 이 세상에 나의 이름을 알리겠다 해서 저렇게 초성화들을 그렸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서민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39년도에 사진술이라는 게 발명이 되고 난 이후에 나도 할래 해서 가족 사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찍게 됩니다. 이 사진도 잘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쪽벌남 우리 어르신들 양복도 맞지가 않습니다. 보면 아마 젊었을 때 입으셨던 양복일 거예요. 근데 이날 딱 차려입고 아들과 부인과 함께 이 카메라 앞에 선 겁니다. 근데 뒤에 배경이 보이시나요? 네. 흰 천이죠. 근데 이분들이 딱 보시기에 엄청난 부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사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정보를 계속 전달해줘요. 보면은 계단이나 이런 바닥도 보면 여기가 굉장히 빈민한 곳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은 실제 이 천은 이 앨범은 가족 사진은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 집에 걸려졌을 거예요. 가난한 현실은 전부 다 프레임 바깥에 보이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이 천은 이들의 가난을 가리는 장치로 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저건 허위고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뭐냐? 인간은 누구나 내가 괜찮다, 내가 잘생겼다, 내가 예쁘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셀카 찍으세요? 셀카 자기 얼짱각도 아시는 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요 30년간 사람만 찍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딱 뵙는 순간에
이분은 요각도에서 지금 얼짱에다 딱 나와요. 제가 아까 우리 부군 스님 뵀는데요. 부군 스님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앞에 이렇게 제가 앉아긴 했는데 우리 부군 스님 약간 옆에 이렇게 찍으면 너무 멋지실 것 같아요. 이게 머릿속에 좀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강연 끝나고 제 얼짱 각도가 필요하시다고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자기를 찍힐 때 매번 너무너무 행복해. 세상에 사진 이렇게 잘 나와라고 마음에 든 적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부시시하고 부대대하고 눈은 부어있고 주름은 또 왜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혹시 왜 이렇게 나 살이 또 뚱뚱하게 나오지? 혹시 이런 예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드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사진 찍을 때 이거 많이 하죠. 눈 감고. 예. 왜 그럴까요? 그게. 예.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나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나라는 사람이 사진에 찍혀서 남겨지는 것, 즉 사진에 찍힌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순간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긍정적 욕망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런 거인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힐 때 우리 이렇게 못하면 만지고 이렇게 하고 기념식 때 여러분들 뭐 학교 졸업하고 이럴 때 집에 있던 청바지 슬리퍼나 이런 거 신고 가세요?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분들 이렇게 졸업할 때 부모님 입장으로 갈 때 이게 추리닝 차림으로 가지 않아요. 사진 찍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에 대한 추구적 욕망도 있지만 저 욕망을 굉장히 긍정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욕구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진이 찍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잘 나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가슴 안에 부닥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얼짱 각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채신머리 없이 부군 스님 혹시 그러지 않으시죠? 예. 채신머리 없이 어디 저기 사진 찍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약간 한국 사람들 특유의 이 체면을 중심한 이런 문화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내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찍을 수 있는 건 멋진 사진 작가가 아닙니다. 나예요. 본인 자신. 그래서 저는 셀카를 굉장히 많이 권해드려요. 방법도 여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이 좀 많지 않아 얼른 갈게요. 자, 자아성 회복을 위한 성찰적 도구로서의 거창해 보이는 이런 말들이 왜 가능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까요? 최근에는 좀 이제 정말 이런 경향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아들 태어나면 빨가벗겨서 사진 찍었습니다. 뭔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뭐냐면 의자 한번 보실래요? 저 의자가 이런 일회용 의자 아니에요. 누가 앉는 의자 같아요? 왕자가 앉는 의자인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니까 사진관 아저씨가 준비해 놓은 사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옛날 사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사진을 통한 자아성 확인의 방법 첫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자신의 어릴 때 사진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릴 때 사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자, 우리 아이의 시선을 한번 보실래요? 시선이 왼쪽으로 좀 가 있죠.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엄마가 이 딸랑딸랑 흔들거나 여러 가지 웃어웃어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진을 찍은 분은 아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왜 굳이 웃겨서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 사진을 보면 나 우선은 나밖에 안 보일 건데 그 사진을 뭐로 보시면 좋으시냐면 나를 향한 마음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부모님의 경우가 많은데 이 사진도 잘 보면 왜 부모님은 아이를 저렇게 웃겨가지고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까요? 막 그렇잖아요. 별게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거죠. 왜? 이 아이가 나한테 행복을 주는 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 두 분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에게 웃음이라는 걸 주고 있는 존재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릴 때 사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들을 나를 향한 나라는 존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성장할수록 뭐 지인, 친구 여러 형태로 나오지만 그거를 되게 느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어머니 사진 잘 보세요. 이게 보면 보통 아이들 이렇게 품잖아요. 안전하라고. 근데 어머니의 팔이 안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아기를 더 드러내 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이게 연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3살짜리 아이가 집에 나갈 때 이렇게 의관을 갖추고 나갈까요? 부모님의 마음이죠. 예, 요 위에 올려 찍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얘가 들어간 게 아니죠. 아빠가 너무 이쁘니까 장난친 거예요. 그죠? 자, 나에게서 나를 확인하는 시간의 가장 그 특성은 뭐냐면은요. 나는 누구인가? 즉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부모님 또는 나라는 존재성으로 해서 부모님이나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향한 마음의 어떤 기준들을 느낄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이렇게 오늘처럼 일회성 수업을 한번 들으신 우리 선생님이 이 강연을 듣고 나서 뭔가를 해보시고 저한테 보내온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인형 2개를 손으로 잡고 계시고요. 곰인형 큰 게 있고 다시 인형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표정이 뭔가 이렇게 웃지도 울지도 않고 요랑 독특한 표정이죠. 예. 이 사진을 찍으셨을 때가 아이 2을 잃으셨을 때입니다. 키우던 아이, 뱃속에 있던 아이를 첫째를 잃고 둘째를 낳아서 키우다가 잃었어요. 그래서 동네 이웃이 우리 사진이나 한 장 찍어 이렇게 해서 찍으실 때 찍힌 건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 사진을 이분이 다시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저렇게 힘들게 살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애썼구나 그때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애를 썼구나 해서 자기를 다독이고 두들기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었죠. 예, 이분이십니다. 윤정란 선생님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혹시 여기 이제 이게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사진 많이 찍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특히 자녀분 태어나셨을 때? 아니면 처음엔 찍었는데 나중에는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이제 미운 마음에 안 찍거나 이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수백 장의 사진 중에 단 몇 장만 추려왔는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100일이 되었고요. 동생이 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졸업을 또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수백 장 중에 제가 딱 몇 장만 가져온 거거든요. 다 보여드리면 진짜 감동인데 이 사진을 찍은 분이 바로 옆에 그 가락하시는 저 아빠세요. 지속적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었던 감정의 동력이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얘기 잠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들 중에 극히 애정하는 사람이 컷투수의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깝지도 않고 많이 찍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언제고 한번 오늘 강연 되시고 시간이 되시면 전부 다 여태까지 내가 뭐를 찍었지 하고 다 열어서 이렇게 쪼개보고 사람이면 사람들을 모아보기도 하시고 어디 갔을 때 내가 행복한지 나는 산보다는 바다가 좋아. 아니야 나는 바다보다는 산이 좋아. 하다못해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찍으신 사진의 컷투스와 구분을 통해 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 모든 행동들은요. 나를 증명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시간상 요거까지는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닙니다. 조금 제가 시간을 좀 넘치는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은 자신의 실제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필연적으로 동반함으로써 구현된다라고 제가 여기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럽 여행은 예전에 코로나 전에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 프랑스 여행 가신 분 어디에서 기념사진 주로 찍으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파리를 한번 간다 그럼 어디서 사진을 찍으실 것 같으세요? 네, 몽마르트는 에펠탑. 예. 저도 딱 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한번 가가지고. 자, 파리의 에펠탑 사진 여러분들 못 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굳이 기가 막히게 멋진 작품 사진으로도 많이 봐왔는데 왜 굳이 내가 파리를 갔을 때 그 앞에 꼭 가가지고 교통체증 뚫고 가서 사진 찍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네? 기념이니까?
그렇죠. 기념이긴 한데 우리는 기념이라는 말에 너무 모든 것들을 떠맡기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거든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랑도 할 수 있고. 야, 나 갔다 왔어. 에펠탑 앞에. 파리에 가서 몽마르트 언덕도 걸었어. 커피 한 잔 하니까 진짜 좋더라. 자랑하고 싶거든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게 졸렬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동의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과한 얘기하지만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럼 어떡합니까? 가야 돼요. 남들이 찍은 사진 내 마음을 설득하고 내 마음을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만 해요. 여행 많이 다니던 분들이 병 걸리듯이 여행을 계속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곳에 가서 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랑의 개념을 넘어서기도 하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곳에 있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나라는 사람의 행위를 동반하지 않고는 사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점심을 먹기 위해서 간 식당에서 음식 사진 한 장 찍는 거나 파리 에펠탑 가서 비용 들여 뭐해 시간 들여 해서 가서 찍은 사진이나 차이가 없어요. 뭐냐? 모두가 다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작동시키는 기제로서의 그것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진을 찍은 분은 연탄을 바라본 걸까요? 아니면 저 꽃을 바라본 걸까요? 모호하잖아요. 그죠? 네. 한번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사진은 그리고 왠지 멋진 것만 찍어야 될 것만 같고 어딘가로 여행을 가서만 해야만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옆에서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나의 관계 안에서 사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들 되게 평이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제가 발달 장애를 가진 또는 후천적 정신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랑 프로그램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2005년부터 했었으니까 그때는 사진 심리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뭔가 하여튼 막 했던 때였습니다.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왜 이걸 찍었어? 물어보니까 얘가 그냥 불쌍했대요. 저 쇠사슬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생각과 사고의 기준이 사실은 몸은 20대이지만 5, 6세 정도의 그 수준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죠. 예.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에서 바라봤던 연민이라는 감정은 사실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흐르는 것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왜 찍었어? 본인이 만들어서요. 이러는 거예요. 리본 만드는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 이 사진을 찍은 친구는 후천적 정신장애, 즉 뭐 보편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가 이제 병이 와서 이제 1급 정신장애를 갖게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있는데 더 이상 그걸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정신보건센터와 집만 오고 가서 어떤 틀 속에 자신을 딱 가둬놓고 살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쓴 말이 있습니다. 나 저곳에 가고 싶어요. 네.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그늘 아래이고요. 저곳은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인지하는 거죠. 이게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에 대한 감정의 틀들을 묻어놓고 있는 친구가 그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왜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곳에 갔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누군가가 찍은 사진으로 해서 하는 거죠. 서구에서 들어온 사진 치료는 누군가가 찍은 사진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토로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자기 행위를 기반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보자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그 할머니가 자기를 향해서 이 하트 모양 그런 거 비치죠. 이 사진을 찍은 친구는. 그리고 평생이라기보다는 이제 결혼을 일찍 해서 어목한 시어머니와 그 아주 보수적인 남편분을 만나서 또 아이들도 둘을 빨리 낳는 바람에 이제 막 그 육아와 이것만 해야 했던 한 여성분이 나는 사실은 주방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주방을 상징하는 게 뭘까요? 도구들. 이런 냄비나 국자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 속에 비춰준 자신의 모습들을
보고 이것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이런 어떤 자기 마음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니들께 주방에서 벗어나셔야 자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주방을 점유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북에서 오신 분입니다. 소위 탈북자라고 하시는 분. 나는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느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를 주시하는 겁니다. 주시, 즉 제가 계속 사실은 보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진이라는 게 멋진 사진 잘 찍고 좋은 카메라로 작품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본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저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미워하고 있나? 미워하면 사진 찍습니까? 싫어 죽겠는데 사진 찍나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증거으로 찍는 사진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전히 내 감정의 흐름에 귀의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사진을 찍습니다. 안 찍어도 그 감정을 느낀다는 것들이 더 소중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자신의 부인을 찍은 분도 계시고요. 사랑하는 자신의 엄마 또는 엄마가 평생 재봉일로 자기를 교육시켰기 때문에 어머니의 실패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남다랐던 거죠. 이런 것들은 자신의 아빠, 남편, 아빠, 학자였었던 아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아빠와 이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라고 했던 친구가 아빠와 이별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아버지가 태어난 곳, 학교 다녔던 곳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하는 어떤 이런 행위 이런 부분들을 한 분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그림에 이분이 사진을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인데 엄마가 있고 자기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아빠가 없죠. 네, 이게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사진을 옆에다 갖다 놓고 찍는 겁니다. 이런 행위. 예. 이게 수려하고 멋진 사진들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몸의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된 엄마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분이 처음에 이제 엄마를 마주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참 어렵죠. 사진을 찍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부모님 사진을 우연히 찍게 됐을 때 프레임 속에 쑥 들어오는 주름과 막 연세 이런 거 딱 보면서 너무 놀라서 가슴이 짠해서 아유 사진 못 찍겠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자식이 부모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내가 찍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그죠? 마치 막 무례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진관에서 돈을 주고 찍은 사진이 기교적으로 뛰어날지 몰라도 그 사진에 사랑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분은 당신의 어머니의 마비된 왼쪽 몸을 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런 사진적 행위,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뭐 논문에도 그런 걸 쓰긴 했지만 사진적 행위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동기가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상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좀 넘어가서 말씀드려보기도 하고요. 자, 이 사진으로 이제 오늘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범한 사진입니다. 손주들이 재롱을 부리고 있는 것 같고요. 왼쪽 오른쪽에는 아이들의 엄마가 있고요. 근데 거울 뒤에 러닝차 차림의 어떤 어르신이 한 분이 있습니다. 사진 찍고 계시는 장면 보이시죠? 저분은 최용식 선생님이라고요. 5.18 시민군이셨고요. 5월 26일 날 이제 함락 하루 전날 우리 부군수님처럼 당시 19살이셨어요. 고3. 너는 어리니 나가라. 그래서 나왔죠. 우리 최용식 선생님. 나오고 나서 당신에게 나가라고 했던 분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평생을 이제 수감생을 경험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정신 어떤 이런 병이 사실 생겼죠. 이제 PTSD라고 하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셔서 제가 우리 선생님을 2013년에 뵀는데 그때 막 이제 병원에서 7년 동안 계시다가 나오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주된 증상 하나는 자살 충동, 자살 욕구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 이제 친구들에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그것이 고통스럽고 죄의식을 가져서 살아오셨던 분이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선생님이 찍으실 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랬습니다.
선생님 살아계시니까 이 손주들이 선생님 앞에 이렇게 재롱을 부릴 수 있는 것 같다고. 선생님은 그렇게 우리 손주들한테 소중한 분이시라고.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이 국가폭력 고문 피해자, 주로는 이제 5.18 시민군이 졌다가 이제 고문 및 수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조작간 70년대 80년대에 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간첩으로 조작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게 이제 남의 일 같잖아요. 간첩 사건이라는 게. 저도 그랬고 무섭고 막 빨갱이 막 이런 말고. 근데 이분들은 멀쩡히 농사 짓다가 아무것도 없는 오늘 갑자기 간첩이 돼가지고 그냥 그 뭐 부친 사형당하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 20년, 30년 살고 뭐 고문은 말할 것도 이랬거든요. 고문 이런 것도 남의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있죠. 많습니다. 아주 많았죠. 자, 어쨌든 이 선생님들이 이 사진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느끼는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하셨던 이성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옮겨봤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연세가 76세세요. 그리고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으셔서 몸의 한쪽을 못 쓰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어 다니시거든요. 이분이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대부분 제가 처음 만나게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80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본인이 붙잡힌 장소, 고문받은 장소 이런 데를 가지 못하셨어요. 외면 또는 회피하는 거죠. 이 가슴 속에 생겨난 감정의 응어리나 상처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이게 이제 뭐 골마 터질 때까지 놔둔 상태 안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생각나는 건 분노 또는 두려움이라는 두 개의 감정밖에 없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하고 회피해 왔던 거죠. 이게 사람은 누구나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내리는 여러 형태의 선택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가지 않는 것으로 그걸 해오셨던 것들입니다. 어, 제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성전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이게 이거를 여기로 밀어야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제가 국가폭력 고문 피해자분들하고 진행하는 치유 프로그램 핵심 기제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상처와의 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고문을 받았거나 이런 붙잡혔거나 이런 장소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죠. 대부분 가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 공간과의 대면의 시간들이 갖게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하고 프로그램 2년씩 하거든요. 엄청 길게 하죠. 서울에서 광주 있잖아요. 다니기 쉽지 않았어요. KTX 옛날에 2013년도에 없었거든요. 대전역까지만 있었어요. 서대전까지. 나머지는 새마을호처럼 다녔거든요. 저희 집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해서 트라우마 센터까지 가려면 6시간 걸렸습니다. 그거를 꼬박 4년 했어요. 근데 매주. 근데 이때 갈 때 이 기간을 길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 이런 곳에 선생님 계속 마주하면 감정 회복이 될 거예요. 가시죠. 제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 이성전 선생님 상처에 되면은 이게 화순이 아마 여기서 멀지 않으시죠? 밑인가? 예. 화순경찰서에서 3개월 동안 고문받으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 화순경찰서입니다. 옛날 건물이 새 건물이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화순경찰서를 처음 가던 날 차에서 못 내리셨어요. 무서워서. 선생님이 차에서 찍으신 사진입니다.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내리지도 못하고 이 순간에 막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부들부들 떠지고 저기가 어쩌고 저쩌고 옛날 건물 막 이러셨었습니다. 이제 광주 교도소입니다. 여기에 또 수감되셨었거든요. 여기도 처음 가셨습니다. 멀찍이서 바라보셨죠. 여기 이제 가까이는 못 가셔서. 자, 그리고
부군 스님 아시죠? 505 보안대입니다. 그 유명한 고문으로 악명을 떨친 505 보안대입니다. 여기를 저랑 우리 이성전 쌤이 2015년에 가셨으니까 35년 만에 가신 겁니다. 이곳에서 고문을 정말 많이 받으셨거든요. 선생님이 본인의 처음으로 다 찍으신 사진이에요. 계단에서. 그리고 지하 고문실입니다. 여기에 앉아가지고 고문 받으셨어요. 이때 심정은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505 보안대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칠성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우면서 물고문하고 이런 데입니다. 이런 거 막 상상해도 무섭지 않으세요? 실제 있었고 실제 저 앞에 사람들이 고문을 받은 장소입니다. 이곳을 선생님이 처음에 갔을 때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낯선 곳에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보는 겁니다. 왜? 봐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주변을 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고 저가 있고. 파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거죠. 사진을 찍는 건 한계가 있어요. 즉 본다라는 행위는 뭐냐면 나를 지키는 행위인 거거든요. 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행위가 첫 번째가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선생님들이 505 보안대 끌려갈 때 당신의 눈으로 505 보안대를 보지 못했어요. 안대 차고 들어가야 됐고요. 고개 들면 때렸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다 끊기는 겁니다. 고문 자체도 공포스러웠지만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 이 심리적 공포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는데 2번, 3번, 4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보셨다가 점점 가서 보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이 행위가 뭐냐면 내 능동성이 가미되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너 가다가 서면 되고, 보기 싫으면 이제 가도 되고, 내 의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이렇습니다. 이게 내 의지가 수동적으로 깎여지느냐, 외부의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끊겨지느냐, 즉 나의 존엄성이 나의 개인의 의지와 무언가들이 철저하게 밟혀지는 거냐, 아니면 모든 것들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게 사진적 행위로 제가 하고 있는 치유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특성들을 살려낸 겁니다. 이게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런 데 가서 선생님들 각 잡고 사진 찍으시거든요. 그리고 마음도 가라앉고, 분노와 공포라는 두 개의 이 양가 감정이 이후에 새로운 정의, 즉 이것을 내가 세상에 제대로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타자화시켜서 이 공간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토록 고문받은 공간인데, 이거는 굉장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셔 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더 재미난 건 이겁니다. 상처와의 대면만 하는 게 아니라 원존재와의 대면이라는 걸 아울러 꽃같이 진행합니다. 이건 뭐냐? 5.18이라는 무게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저것만 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 기쁨, 환희 등등의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 공간과의 대면의 시간을 같은 비중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성전 선생님이 맨 처음에 본인은 고문에서 몸을 제대로 받아서 몸을 쓸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무를 보고 자기랑 똑같다고 처음에 생각하셨다가요, 이 아까 그 상처와의 대면 시간을 치르고 났을 때 선생님이 어느 날 맨날 바라보던 죽은 나무에서 이걸 보시게 됩니다. 이거 버섯. 이게 식용버섯은 아닌데 죽은 나무에서 튀어낸 버섯을 보고, 버섯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무를 다시 생각한다는 거죠. 나도 내 몸이 죽은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나무가 저렇게 한다 보니까 나도 내 생활에 의미롭게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까 그래서 이성전 선생님이 그 말씀을 육성으로 하셨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거다고. 그리고 너무 재미난 것은 연세 76세 된, 지금은 이제 올해는 더 되셨죠. 꽃을 무지무지 찍기 시작합니다. 꽃. 이게 선생님 스마트폰에 다 이게 꽃이에요. 막. 왜 이렇게 찍으세요? 그만 좀 찍으세요. 제가 농담하니까 너무 이쁘지 않소. 이런 감정, 내가 무언가를 이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정을 30년, 40년 동안 억제해 왔고, 여행을 가거나
5.18 피해자가 5.18 이런 유공자들이 여행을 다니고 낚시질을 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 외부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억제하고 이랬던 감정들 손상 안에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선생님들 스스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실 수 있도록 했죠. 더 기가 막힌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가져왔지만 다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게 예. 조양배에서 조양배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한번 잘 보실래요?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그 상무대, 이게 장성의 상무대가 있나요? 예, 이건 진짜 현재 상무대고 그 이제 광주에 상무대가 있죠. 옛 상무대.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5.18 시민군들을 가두고 이렇게 했던 그 곳을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거기에 있는 밀랍 인형이에요.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밀랍 인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줄이 쳐 있어서 약간 떨어져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조양배 선생님 이렇게 찍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시키지 않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딱 하나, 셔터, 온오프 기능만 알려드려요. 구독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을까요? 이거는 거의 몸을 숙이고 뭐 카메라를 바닥에 손으로 집어넣고 해야 나오는 앵글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나니까 그래요. 이게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내가 고개 이렇게 막 짓밟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려다본 이렇게 무섭게 나를 이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 예, 이게 나고 이렇게 눈을 무릅뜬 군인들이 이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가 시키거나 이렇게 유도하지 않고 이렇게 찍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 나무들을 보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이런데 나는 자기는 바다가 더 좋아. 이렇게 바다도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보다 멀찍이 바라보면 참 행복해. 이런 어떤 감정들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감흥이 가는 대상들을 바라보게 만든다. 바라본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지그시 그윽하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볼 수 있는 존재. 우리는 그 존재를 뭐라고 부르죠? 그 존재를 향한 마음의 표현이 사랑이죠. 물론 이렇게 남편분이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감정이라는 게 있죠. 제가 이 5.18 선생님 정말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 하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자,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이게 왼쪽입니다. 이게 뭘까요? 묘죠, 그죠? 그리고 색깔의 사진에 뭐 노출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좀씩 다릅니다. 근데 똑같이 비석과 묘가 나오게 찍은 사진이에요. 엄청 많죠. (741기에) 5.18 신묘역에 있는 5.18 유공자분들의 무덤입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으셨던 선생님의 사진을 제가 다 모아서 편집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741기. 왜 이렇게 찍으셨을까? 이분은 당시에 시민군으로 영화에도 막 나오고 하시는 분이세거든요. 활동하시다가 그 고등학생이 머리에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들쳐업고 차를 왼손으로 운전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목 뒤에서 콸콸 쏟아지는 피를 막기 위해서 당신이 차고 있던 수건으로 이렇게 누르고 울면서 살아야 된다 이러고
병원에 데려다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빨리 또 현장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셨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선생님 생겨난 독특한 형태의 PTSD는 뭐냐면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내가 사람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름 하나도 물어보지 못하고 원지도 못한다는 게 너무 죄스럽다. 그래서 나는 망월동 묘역은 자주 갔는데 신묘역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보겠더라.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래서 안 가진 거예요. 한 번도 신묘역을. 그러던 이분이 한 분 한 분 이제 묘에 가서 뭐를 했냐면 딱 가서 기도드리고 2번 절하고 앞에 사진 한 장, 그다음 옆에 사진 한 장. 묘비의 옆에는 태어난 시와 돌아가신 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묘를 시간이 걸려서 하루 만에 가서 두둑둑 찍은 것이 아니라 달 며칠 가면서 또 묵념하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찍으신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서 마음을 굉장히 풀어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장의 사진을 찍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제가 사실은 뭐 조작간첩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요거 잠깐만. 예.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우리 서정열 5.18 선생님의 셀카 사진입니다. 어딜 가나 자신을 찍습니다. 예, 내가 살아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행위로서 이걸 받아들여서 하시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조금 서둘러서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까요? 조작간첩 사건 중에 1979년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남의 일 같긴 하지만 이분은 일가족이 전부 다 갑자기 간첩이 돼가지고 아버님 사형당하고 본인은 20년 살고 누나 5년 살고 남동생 12년 살고 외가 쪽 한 분 사형당하고 그냥 온 집안이 초토화가 된 사건이거든요. 2010년도에 대법원에서 모두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제가 들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5.18 선생님들의 존함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5.18 참가했던 시민군. 우리 부군수님이 시민군이셨다는 걸 제가 오늘 알았어요. 그걸 감동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사진전 보셨죠? 액자. 그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살아계신 분들의 이름을 지금 약 대략 한 3천 몇백 분 정도 되시거든요. 유공자 분들이. 이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5.18을 세상에 알리는데 특별한 역할을 했던 소설가, 영화 감독, 그다음에 작가들 또는 연구하는 학자분들의 이름을 우리는 압니다. 아마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숭고한 창작 활동이 5.18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건 사실인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5.18을 5.18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기억하지 한 개인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유명한 작가들은 기억하죠. 그리고 잘 보면 제가 속되게 표현하자면 작가에 집중하죠. 제가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자기들한테 그렇게 찾아올 때 그러더니 막 대화도 하고 인터뷰하더니 석박사 다 따고 전시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지도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안 만난다.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시죠. 우리는 매년 5월에 큰 기념식을 하고 이제는 정말 진실규명 차원을 넘어서서 5.18만큼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만 참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한 개인의 이름을 우리들이 이해하거나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을 심층적으로 만나면서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이 김태룡 선생님은 여기를 사진을 찍은 게 서대문용무소 사형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아버님이 사형당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작품으로 사진 찍은 게 아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버님이 떠나갈 때 나는 다른 교도소 있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찍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해석이나 개념의 기준이 되게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진은 환희의 감정, 행복한 감정,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데 쓰여지는 도구인데 자신의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죠. 근데 거기에 굳이 꼭 상처를 들먹일 거는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내 감정의 흐름들을 이 사진적 행위를 통해서 풀어가다 보면 한 발짝 떨어져 나와서 무언가 사유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들을 동반하게 만드는 힘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용장 여기 지하거든요. 여기 일반인 출입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김태룡 선생님 여기를 미친 듯이 들어가셨어요. 저는 선생님들 곁을 늘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엔 여기 못 따라갔어요. 무서워서. 정말 너무 무섭거든요. 서대문역에서 나중에 한번 서울 오실 때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선생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막 선생님이 사방을 둘러보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3번째 정도 들어갈 때 제가 따라 들어간 건데 이건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이거든요. 그때 선생님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내가 지켜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해서 다지죠. 이것도 다시 본다라는 행위를 통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버님에 대한 자식된 도리의 그 부분을 풀어내는 역할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간첩의 아내로서 살았지만 자신을 버리고 떠나지 않은 아내를 찍으신 사진입니다. 본인이 출소 후에 키운 화초 소중하죠. 우리 김태룡 선생님인데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있습니다. 영화 1987을 보신 분은 아실 텐데 거기가 5층이 그 고문받은 데잖아요. 우리 김태룡 선생님 거기서 고문받으셨거든요. 제가 영화 1987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 공간을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고문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의 대면 프로그램을 여기를 몇 번을 갔는데 이곳에서 재작년에 전시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치유사진전을. 그게 이제 아까 포스터 잠깐 나왔을 때 보여줬던 거죠. 아쉽게도 김태룡 선생님은 이 전시 이전에 전해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깝긴 하죠. 이 남영동 대공분실이 무지무지 무서운 곳이거든요. 진짜로 찬길이 냉랭히 돌아요. 근데 전시회 때 관객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선생님 안아주고 막 그래. 선생님들 안아주고 꽃다발 가지고 와서 벽에다 걸어드리고 이랬어요. 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모습에 이게 꽃들을 다 이 사람들이 와서 선물해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김순자 선생님이거든요.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요거는 왼쪽에 5.18 피해자 선생님들이 우리 조작간첩 선생님들하고 같이 제가 만나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서로 상처 입은 치유작을 서로 해주는데 저는 5.18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거 있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네. 그런데 이때 우리 선생님들을 서로 만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우리 조작간첩 선생님들 너무 힘드셨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왼쪽에 우리 지금 선생님이 꽃다발을 동네 꽃집에서 사다가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셨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강연 종료 10분 전인데 온라인 현장 질문 하나 받아주세요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뭐 지금 하나 우선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제 강연도 마무리 부분이 남아서 질문이 뭘까요? 10분 전에? 네네. 그러면 제 얘기를 네네. 써주십시오. 여기에는 아마 안 나올 텐데 사진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나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치유자로서 하는 활동 안에서의 이야기인지 질문인지를 제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사진 강의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찍은 사진을 작품으로 제가 해석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셨느냐를 늘 눈여겨보려고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사진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나요? 그분의 마음의 흐름이 충분히 그 안에 드러나곤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스마트폰 열어보세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 커트스부터 많다니까요. 그리고 좀 노력하게 돼요. 좀 더 잘 찍으려고.
미워하는 사람 사진 찍고 뭐 비기 싫어 죽겠는데 사진 찍으려면 대충 찍고 말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미 벌써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적절한 답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행위가 내 마음에 흐르는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 그거를 스스로 찍은 사진을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 오시고 나면 달라지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제가 옛날 어릴 때 사진을 보고 나에게 자기의 존재성을 느끼라는 부분도 제가 꼭 권해드리는 원래는 강연 갈 때 그거 다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제가 다. 그러면 훨씬 더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적절한 답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더 많은 질문 하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강연의 마지막 내용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 장성 아카데미니까 괜찮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엄청 사랑하고요. 제가 68년도에 태어났거든요. 나이가 55이에요, 올해. 저희 아내는 82년생입니다. 네, 참고로 14살 차이고요. 결혼할 때 세상 먹을 욕을 다 먹었습니다. 네, 지금 웃으시는 반응이 부러워서이신지 아니면 혹시 말도 안 되는 질타의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세상을 되게 떠돌아다녀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한 거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정말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능력도 없고 그 경제적인 것도 뭐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내를 만나서 같이 서로가 살아가는 이게 방향성이 비슷해서 얘기를 하다 결혼하게 됐는데 아내 결혼을 청혼할 때 아내를 계속 찍었던 사진으로 청혼했어요. 슬라이드 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제 책 출판 기념의 날. 그래서 책은 망했고요. 그래서 아내를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진을 포토 스토리 형식으로 작가로서 찍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어봤죠. 저희 아내입니다. 젊죠? 네. 저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뒀어요. 그래서 보통 제 나이 또래면 애들이 다 대학생이고 아니면 군대 가고 다 이러는데 네, 초등학생입니다. 리솔이라고 하는 저의 딸입니다. 저희는 되게 행복했고 행복한 순간들 하나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작년 7월에. 유방암인데 유방암 중에서 전조가 되게 안 좋은 암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보는 게 힘들어졌어요. 늘 아내를 바라보는 게 일인데 그러니까 아내를 사진 찍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내를 바라보는 일이고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게 사진이기도 했는데 이제 삼중 음성이라는 아주 제일 사실 공식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지옥이었어요. 작년 7월 이후에 우리 아내는 바랄 것도 없지만 저도 참 지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바라볼 자신이 참 없었죠. 하지만 계속 봤습니다.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았고 늘 지켜보고 있죠.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자신의 따님의 그 뇌출혈로 몸의 일부를 이렇게 마비된 어머니를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오늘을 받아들이는 연습이셨던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사진은 더 이상 엄마랑 손잡고 시장을 복원할 수는 없게 됐지만 엄마가 몸이 이렇게 한쪽 몸을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몸이 되셨지만 엄마를 다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사진을 찍으셨던 거거든요. 그거를 또 권해드렸던 게 저이기도 했고 저는 아내를 끊임없이 바라봤습니다. 이게 항암 있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머리가 빠져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일주일 만에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모든 거를 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계속 병원을 다니고 항암을 하고 괴산에 이제 그 요양원이 있어서 여기에도 자주 가 있었습니다. 계속 아내를 바라보죠.
네.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아내가 이제 요양원에 나와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모습을 좀 보겠다고 해서 같이 와서 이렇게 첫날입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죠. 제가 이게 뭐 강연 자리에 제 사적인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보내드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그냥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 감정을 확인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라는 특별한 존재이자 우주에서 나오는 아무것 이상의 행위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고 있는 대상과의 존재성, 나라는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느껴지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가 둘이 마주했을 때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나와지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게 무슨 심리적인 치유의 힘이 되느냐라고, 심리 치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좀 고고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형이상학적이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재능과 그런 어떤 막 이런 석박사 이런 사람들이 해줘야 될 것만 같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뤄내고 있는 그 부분들의 일상의 이 부분을 생각을 조금만 전환해서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세상이 바뀝니다. 이 경험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해오셨던 대로 여러분들 일상 안에 이 사진 조금 더 풀어서 좀 사진적 행위의 의미를 조금씩 생각해 보시면서 내게 소중한 존재와의 교감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또 마음이 뭔가 무거운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의 무거움의 원인 보시면서 그것과 마주하고 피하지 않으면서 마주하면서 풀어내는 용기의 시간들을, 그러므로 인해서 행복한 시간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은 한 권밖에 없어서 아까 우리 임 선생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책을 몇 권 더 가져올 걸 그랬나 봐요. 그래서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졸리셨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졸음을 엄청 부르는 목소리거든요. 끝까지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